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중국은 작년 우리 수출의 4분의 1,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내수가 힘들어도 성장률을 지킨 건 이런 무역의 힘이죠. 중국 내 봉쇄가 걱정인 건 그래서입니다. 어제 나온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보단 높지만 목표치를 밑돕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봉쇄가 반영될 2분기에는 숫자가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멈추면 전 세계에 청구서가 날아들죠. 남 얘기가 마냥 남 얘긴 아닌 이유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50조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위가 무엇일까요? 요거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일본의 엔저 역대급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본은행 총재가 드디어 입을 열었군요. 또 삼성 SDI가 하청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넘겼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 한국조선해양도 하청업체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런 혐의가 드러났는데 왜들 그러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 서초구 실거래 가격이 평균 4억 원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만요. 이제 해외여행 좀 열리나 싶은데 유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고요. 재택근무 끝내고 회식이 가능한 시대, 직장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깐 경제 있는 날이죠. 오늘 부동산 시장 가볼 텐데 송파구의 대박 청약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단지가 있거든요. 252대 1,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증시 잠깐 들렀다가 지식발전소로 갑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하네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에도 대체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발전소에서는 이제 마스크 아래 감췄던 얼굴 좀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다양한 화장품 쓰다 보면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표현들 가끔 쓰거든요. 피부에 트러블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유튜브, TBS 앱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50조 원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수위 내부에서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까? 네, 어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50조 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후보자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고 물가도 갑자기 상승해서 원한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50조 원 그대로 간다면 네.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전에도 누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에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추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은 아니었고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당선인이 50조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다. 여러 스토리 잘 봐야 한다. 여러 함의가 있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자체가 좀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것저것 좀 뜯어보자면은 16조 9천억 원인 1차 추경을 마련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50조 원에 포함해서
2차 추경 규모를 30조 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돈이 한 번에 풀렸을 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또 한쪽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돈을 합쳐서 50조 원이다. 이게 기적의 계산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새로운 계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요. 향후에 여론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본의 엔저 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최대 수준 말이 안 되네요.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행 총재가 입을 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큰 엔저와 급속한 엔저는 마이너스가 커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엔화 가치가 해도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26엔대 중후반까지 올랐고요. 이 수치는 2002년 5월 이후에 약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 엔저와 급속한 엔저는 마이너스가 커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본 지금까지 이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선진국들이 금융 긴축으로 전환하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미일 금리 차이 등이 발생을 했고 엔저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다 총리의 발언을 해석해 보자면은 이러한 엔저 기조를 무작정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미를 끄집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저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 일본 내에서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가게도 전반적으로 인플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구로다 총재는 엔저가 일본 경제를 플러스로 작용하는 구조는 변함없다. 라고 하면서 엔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너무 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ADB 그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만났던 이 구로다 총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하면 제가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역시 기자의 취재 정신으로 따라가신. 엔화를 막 풀어서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다 해서 그때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회의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자 화장실에 있을 때도요. 그랬던 분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다. 요거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국내로 와볼까요? 삼성 SDI가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해서 심지어 이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삼성 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서 2억 7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하청업체 A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중국 협력업체에 넘긴 게 적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개요가 좀 복잡해요. 천천히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A사는 또 다른 회사 B사로부터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삼성 SDI에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 A사의 기술을 중국 협력사에게 그러니까 A사 허락 없이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협력사가 삼성 SDI 중국 현지 법인에게 중국 현지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런 상황을 삼성 SDI가 기술을 빼돌렸다고 판단했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번 제재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제재 특징을 파악하려면 A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기술은 A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A사도 B사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인즉슨 그러니까 공정위가 하청업체가 보호받아야 될 기술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하면서 하청업체가 보호받아야 될 기술의 범위를 넓게 봐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의지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시장 소식도 있는데 강남 일대에 집값이 다시 좀 들썩인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이 자료를 어제 공개했는데요. 대선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거래 59건 중에서 단지 최고가를 경신한 게 29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은 25억 4,207만 원이었고요. 직전 최고가들의 평균인 21억 4,786만 원보다 약 4억 원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 재건축 규제 완화, 보유세 경감 이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아파트 값을 들썩이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많이 올랐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이 다음 달에 17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단계를 구분하면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단계라는 거는 2016년에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 적용 이후에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고요. 편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서 최소 33,800원에서 최대 25만 6,100원이 부과되는 건데요. 이번 달에는 14단계가 적용돼서 최소 2만 8,600원에서 최대 21만 1,9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약 20%가 오르게 되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라서 14단계에서 17단계로 상향해서 약 20%를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기름값 많이 올라서 반영되는 건데 요거는 아마 한동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전문가와 짧고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가 252대 1 엄청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을 뚫었던 분들이 미계약이다 한 20%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NH 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강남권에서 최근에 많지 않다고 하는 귀한 신축 아파트, 이래서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죠. 29가구를 일반 모집하는데 7,000명이 몰렸는데 왜 미계약이 속출합니까? 일단은 분양가가 지금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이고 대단지가 아닌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최고 분양가로 평당 6,500만 원. 그리고 평당이요? 평형이 6,500만 원이고 40평짜리를 일반 분양으로 해서 이게 분양가로는 26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금지선인 15억을 훌쩍 뛰어넘고요. 그래서 7천여 명이 몰렸었는데 일단 청약 접수하고 나서 당첨자 발표하고 예비자까지도 계약을 안 하고 나서 이제는 선착순으로 분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자금 조달 계획들을 다들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단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3계층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층짜리였는데요. 3계층을 더 올려서 1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죠. 리모델링은 통상적으로 호수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기존 세대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소형 평형을 약간이라도 평형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앞뒤로 뚱뚱하게 많이 짓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3계층까지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군요. 298가구, 2동짜리 아파트를 327가구로 다시 짓는다. 일반 분양이 29가구가 늘어났는데 29라는 숫자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약간의 규제 틈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 주택법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30가구 이상을 분양할 때에만 모든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0가구 미만 29가구까지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허그앱 고분양가 심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사업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조합이나 리모델링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29가구에 맞춰서 지금 분양을 하는 추세고요. 수요자 측면에서도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30가구 미만으로 하게 되면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하고 많은 청약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게 약간 틈새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들어갔다 하는 뭐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아파트들도 생각해 보니까 몇 가구 안 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대표적으로 비싼 동네인 청담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근래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초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80평에서 100평까지 있는데 이제는 평당 분양가가 2억 원까지도 갑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29가구로 분양을 한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가장 초고가 상품을 비싸게 팔고 있는 수단으로서 이 29가구 미만, 29가구 이하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른바 30가구 룰 이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편법 같은 건데 강남권의 신축인데도 앞서 말씀하신 그 송파구 거기는 왜 미계약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일단은 청약 통장도 없어도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너도 나도 일단은 청약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일단. 실수요자가 7,000명이 몰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이 좀 있으면 비싸게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 수요도 충분히 몰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격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격이 근방에 있는 초대단지, 아주 큰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해당 리모델링의 조합 입장에서는 24년에 입주니까 향후 2년 안에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해주면 팔린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지 대비해서 소형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가 같은 가격을 부른다는 거는 이미 너무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조합이 층수나 호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3계층을 더 지으면 여기를 어디에 분포시키느냐인데 1층하고 최고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층하고 탑층만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약간의 이제 비선호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약 통장도 없는 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들어갔다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포기가 속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라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의 매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보다 싸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청약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보니까 시세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약 포기하고 있는 사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 들어가실 때요. 다들 어떤 걸 제일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아무래도 이게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집이라는 건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가격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가격 매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청약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가격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해서 여전히 DSR 규제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가 신용대출로 계약금이라도 내려고 했던 분들이 DSR에 신용대출이 들어가면서 계약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실수요자니까 전세금 빼서 줘야지라고 생각하셔도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금 흐름 사정과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거주 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실 생각을 하시고 요것까지 체크하신 후에 청약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었습니다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로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장 막판에 이제 앞두고서는 방향성이 없이 종목 장세가 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다시 주목하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변동성 장세가 여전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약간 하락하기는 했는데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게 오르려는 건지 떨어지려는 건지 방향성을 갈피를 잡기 좀 어렵더라고요. 시장이 왜 이럽니까? 예, 일단은 사실 간밤에 이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었기도 하지만 증시 주변 환경도 사실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에 2.88% 넘게 급등을 하다가 2.81%까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국제 유가도 106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하락하다가 0.5%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방향성은 보이진 않았고요. 이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로 인해서 시장 네.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대응에 좀 치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과 업종은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조사업체 팩셋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한 0.6%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도 6.5%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양호한 결과를 보일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각종 우려를 딛고서 반등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이걸 공인하는 보수적인 기관들까지 인정할 정도면 증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불편한 매크로 환경이 저도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거의 0.9%까지 하향한 3.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료, 식량 등 필수적인 것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로 글로벌 성장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부채 증가가 취약한 가계와 기업에 집중되어 향후 재정 여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세계 주요 기관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한계 기업과 신흥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당분간 한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제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사실 예상치를 좀 둔화 대비해서 좀 하회했죠. 물론 네.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는 선전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소매 판매가 급락하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났지만 반대로 이런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했고요. 실제 중국의 통화 정책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좀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시키거나 또는 미국의 대형주처럼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와 같은 너무 과도한 매크로 리스크에만 집중하시면 실익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쁘다. 와, 이제 그 금리 올리는 속도가 좀 더뎌지겠네.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도 있네요. 증시에서.
지표가 나쁘다 좋다가 반드시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다. 요거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일단 반도체 업종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IT, 하드웨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공장 재가동 소식에 2차 전지 업종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코로나 공세가 조금 완화된다는 기조, 그다음에 경기 부양 기조가 확대되는 것들은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현선물을 좀 모두 매수하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 매수 폭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대형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강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제 달라진 일상을 되찾았는데 을지로 그 골목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절성 독감 이런 거 코로나 조심하면서 사라졌었잖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 되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많네요. 딸기치즈님, 아버지와 아들님 등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자주 오세요. 내일은 2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항상 옆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분이죠.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장내석 노무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5월이 다가오는데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입니다. 장미축제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메이데이라고 해서 띄워서 얘기를 하면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이지만 메이데이 하면 이거 구조 요청이 되기도 하거든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올해 5월 1일 일제 때부터 사용되어 온 통계적 의미가 근로입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보다 객관적인 단어다라고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일해야 되고 얼마나 쉴 수 있느냐 이걸 아는 것부터가 아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근로시간의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걸 법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연봉, 월급 다 이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죠.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부 회사는 고정 OT라고 해서 한 달 몇 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정 OT 제도는 교대 근로처럼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회사원들 일하는 사람이 다 근로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 시간도 제한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 52시간제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일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일주에 5시간까지만 가능해서 연장 근로를 다 합쳐도 일주에 4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 노동 관련 뉴스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연장 근로를 한다, 야근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임산부 근로자는 먼저 임부와 산부로 나뉘는데요. 임부는 이제 임신 중인 사람을 말하고 산부는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부와 산부가 모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요. 본인 동의는 당연한 거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일이 크네요. 네. 연장 근로는 산부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부는 아예 연장 근로가 안 되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임부는 야간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 연장 근로는 아예 안 된다. 왜 다르냐 이럴 수 있는데 무리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쭉 가고 일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나갔어요. 이거는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임부도 가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 근데 보통 하루에 그 대략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휴게 시간하고 점심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휴게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법적으로 4시간 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 8시간 이상의 일을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고요. 가끔 8시간 연속해서 일하면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집에 가서는 원래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휴게 시간을 분할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데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생산직의 경우에 30분씩 나눠서 휴게를 주기도 하는데 가끔 10분 단위로 막 휴게 시간을 쪼개주는 경우가 있어요. 10분 단위로요? 네. 이거는 실제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을 쪼갠다.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끝일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작년에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판결까지 갔다는 거는 그간의 저간의 사정이 복잡했다는 얘기인데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 사연이 뭔가요? 네, 작년에 압구정 H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거기 경비원들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법원이 근로 시간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해당 경비원들이 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휴게 시간이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 막연하게 6시간을 쉰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었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2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통상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이 야간에 있죠. 그런데 이 압구정 H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1976년에 지어진 40년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런 구축 아파트의 특징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전쟁이죠. 근데 차는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 2중, 3중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오는 차, 아침에 나가는 차 이 주차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요새 또 택배 난리잖아요. 새벽에 택배 오는 거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쉬질 못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휴게 공간이 없었어요. 그 또 구축 아파트 특징이 경비실이 작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H 아파트의 경비원분들도 그냥 그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을 주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이런 거는 경비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점심을 30분밖에 못 먹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점심시간이 보장이 돼 있는데 팀장님이 수시로 찾아가지고 김밥 사들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요. 일할 때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십니까? 점심시간에. 자, 또 다른 그 업무상 특성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임원의 수행기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보일러를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고치고 이게 잘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 시간이 긴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 대기 시간을 그러면 어떤 시간으로 봅니까 법적으로는? 그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일단 먼저 휴게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만약에 언제라도 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달려가야 된다. 이렇다면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 수행 기사인데 사장님이 외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시켜드리고 퇴근할 때까지는 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사분은 뭐 심지어 집에 갈 수도 있고 은행 일 등 개인 용무를 봐도 된다. 이러면 휴게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 임원의 수행 기사예요. 영업직이니까 외근이 많으셔서 임원이 출근 후에도 수시로 찾아요. 그러면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서 이 소정 근로시간을 넘는 만큼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분은 연장 근로수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 임원 수행 기사처럼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다 인정되면은 그런데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이제 업무 시간이 길어도 경비원분들 같이 계속 감시하는 일이라거나 또는 운전기사처럼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속적으로 일을 해서 업무 강도가 낮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것도 다 승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휴게 시간에 준하는 대기 시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H아파트 경비원처럼 휴게 시간인데 계속 일을 했다. 이러면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컨대 0427님이 화물차 운전자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로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까? 화물차 운전자 같은 지입차주분들은 먼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자로 돼 있군요. 그렇죠. 그게 일단 이슈고요. 이게 다 근로기준법상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일을 주는 곳과의 관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0933님은 요식업체 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 법정 공휴일이 평일일 때 그 휴일은 식당도 쉽니다. 그래서 월급을 그날은 안 준대요. 요식업은 근로규정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휴수당은 그 5인 이상 그 사업장이고 그다음 내가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을까요? 그 일당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쪼갠다? 일명 시간 쪼개기들이 아마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도 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 등장을 왕왕하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요만큼 보장이 돼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일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업주들이 아시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 자체를 14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1명 쓸 거를 2명을 채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업무 효율이 더 떨어져서 손해고요. 만약에 1명을 14시간으로 해서 뭐 반복적으로 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역대 최대다. 23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15시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아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돈가스 집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제 대학 때 했었는데 사장님이 돈가스로 알바비를 주신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나빠요. 근데 이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 현저히 부당한 계약 관계라도 그 일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는 게 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제부터 다시 회식, 어제 점심시간에 보니까 단체로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식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회식 워크숍 이런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네, 팀장이나 사업주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워크숍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에 대한 강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참석 강요는 그냥 시간 되면 꼭 참석하세요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불참하면 인사평가 또는 근태 등의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 정도의 불이익 예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식이나 워크숍 시간 이외에 추가로 뭐 친한 동료들끼리 술 한잔을 더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자유롭게 갖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화장품을 몇 단계나 바르십니까? 과거에 그 TV 광고 이런 걸 보면 뭐 닦아내고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크림을 바르고 뭘 또 도포한 뒤 세럼, 크림 뭐 단계가 많다고들 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그렇게 바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스크 뒤에 숨어있던 이 얼굴을 공개해야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사이에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꼭 마스크 쓰지 않아도 화장품 사용했다가 트러블이 일어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생활발전소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마스크와 네. 결별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정말 보고 싶니?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동안 뭐가 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화장품을 쓰고 트러블이 생긴다는 게 이것 때문인지 마스크 같은 것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 피부 변색이나 흉터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피부 컨디션에 맞지 않는 화장품 성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에 남아있는 화장품으로 인해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오래된 화장품이나 위생 상태가 나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화장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성남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 한 업체의 크림과 앰플 등 화장품을 수십만 원어치 구매했는데요. 얼굴이 따갑고 열이 나는 등 이상 반응이 왔지만 지속적으로 쓰면 좋아진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얼굴이 부풀어 올랐고 군데군데 발진도 나타났는데 업체 측에서는 환불과 치료비를 받으려면 화장품의 특정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환불도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에 사는 한 소비자도 핸드크림을 쓰자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사용을 중단했는데 이 업체 역시 핸드크림으로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환불은 받았는데 이후에도 손에 심한 물집이 올라오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겨서 다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업체에 알렸는데 이번에는 핸드크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유발됐다는 건지 소견서가 있어야 치료비를 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보상 요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업체에서 제품 환불과 첫 진료 1회분 보상만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해주지 않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껏 제품이 문제된 적이 없다면서 소비자의 피부나 환경 탓으로 문제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요? 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화장품의 특정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소견서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네. 특정 성분 때문에 그랬다? 요거까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도 안 되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분쟁 기준을 보면 화장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경비 그리고 일실 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부 트러블만 해도 발생 원인에 따라서 화장품뿐 아니라 식사나 먼지, 공기, 또 개인의 컨디션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죠. 당신 피부가 좀 이상해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만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요즘 북극에서 그 비가 녹는 거 보이시죠? 환경오염이 심한 걸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소비자가 이 화장품 쓰고 내 피부가 이렇게 됐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 소견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화장품과 부작용 발생 인과관계는 의사 소견서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의사 소견서에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하는데 사실 이 같은 소견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규정을 위한 규정이란 질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분은 소견서에 특정 제품이나 특정 제품의 특정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명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요구가 결국은 소비자가 화장품 회사에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에 직접 바르는 현장과 부작용 증상의 발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화장품 사용을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렵게 인과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제대로 치료비나 경비 그리고 소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서 각 업체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또 미용 목적이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2차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성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소견서를 써주기에는 이 소송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다가 화장품 회사 측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성분 표시가 뒤에 있잖아요. 네. 수십 가지를 써놓고 이 중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썼다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거 발라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정황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비전문가인 의료인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입증 의무가 과중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소비자 가운데 왕왕 블랙 컨슈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만든 요런 규정이 아닐까 싶지만 구체적인 치료비 보상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치료비 지급 받으려면 소견서에 특정 화장품이나 특정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과 비용을 몇 배로 들여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로선 쉽게 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작용 치료와 미용 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네. 않아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예 전문 기구를 두고 여기서 진단을 통해 보상은 물론 치료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피해에 대한 준비도 업체들이 선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알러지 검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등에다가 한 36가지를 뿌리잖아요. 그 시간도 길고 비용도 상당히 비싼데 그것까지 해와라. 좀 과도한 입증 책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 저는 요거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화장품 살 때 보면 광고에서 네네. 일주일 만에 달라진다. 한 달 만에 엄청 예뻐진다. 효과 없으면 내가 100% 환불해준다. 심지어 한 3번만 써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안 달라진 나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 효과 없거나 뭐 자신과 맞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는 화장품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 변심이 아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은커녕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맨 하단 유의사항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전액 환불에 대한 기준이 개봉 전이라거나 구매 후 7일 이내라는 제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맞지 않는 경우 환불해준다면서 뜯지 말라고요? 안 뜯었으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걸 사용할 때 특히 아마 널리 쓰는 거 말고 그 방판으로 판매되는 고가의 그 특수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제시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구매하려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샘플 먼저 써본다거나 미리 피부 일부에 사용해서 본인 피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발진이나 피부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서나 패치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내가 이거 되게 비싼 화장품인데 신성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 비포 애프터를 좀 사진으로 찍어두시거나 네. 영상으로 촬영해 두시는 거 이런 것도 입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화장품 회사는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소비자하고 굉장히 미묘한 갈등 관계라서 어지간히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사도 소비자도 어지간히 상식선에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서로 경을 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도 어지간히 소비자도 상식적으로 오늘 저 뭐 바르느냐고요. 뭐 누나라고 하면서 뭐 바르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이실까요? 네, 저 뭐 로션 바릅니다. 스킨 로션.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신데요. 구체적인 사례들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도 우리 지키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발전.